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20개 이상의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는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 의학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치과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세요? 고혈압이 있으세요? 고지혈증이 있으세요?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신문을 보다가 봤어요.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 뼈를 찾아서 심기 때문에 뼈 이식을 안 해도 돼요. 이건 상당 부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를 환자 구강에서 가장 이상적인 곳에 심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뼈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못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자리로 옮긴 거예요. 이러다가 점점 이게 과대 포장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문구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건데 얘가 어떻게 전신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막아주나요? 이 선생님은 이런 의미입니다. 수술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위험 가능성이 적어야 하는 얘기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뼈를 아까 말한 대로 딴 곳에 심으면 문제가 돼요. 약간을 옮기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뼈가 완전히 녹은 걸 깊이 심으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 때문에 당뇨 환자도 오시고 고지혈증 환자도 오시고 여러 환자가 많이 오세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컨트롤이 됐고 고혈압 환자가 컨트롤이 됐고 고지혈증 환자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미 장기의 여러 부분이 정상보다는 조금 나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근데 치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자체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아세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수술 중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중요히 여기는 게 혈액 검사입니다. 임플란트 환자를 한 명도 혈액 검사를 안 하고 수술하는 환자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와서 혈액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병원이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이 계세요. 절대 과잉 진료가 아닙니다. 그걸 안 하고 진료하다가 환자한테 사고가 생기면 신문에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혈당 보고요, 간 기능 보고요, 신장 기능 보고요, 고지혈증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호모시스테인하고 비타민 D, 칼슘, 마그네슘, 인 같은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그런데 이가 많이 빠져 있는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영양 면역 검사를 해요. 면역이 낮은 분은 임플란트 넣으면요 다 실패합니다. 이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저희 병원 환자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비품이 들리시죠? 근데 이 비품이 왜 들릴까요? 의사가 수술하고 있으면서 들은 거예요. 눈으로 가끔 보기도 하지만 저 소리를 들으면서 내 환자가 안정적이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 중에 제일 하단에 있었던 게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이라고 해요. 체온도 중요하고 혈압도 중요하고 심박수도 중요해요. 산소 포화도라는 건요. 환자가 숨을 마셔가지고 혈관에 들어가면 손가락에 있는 저희 장치로 읽는 거예요. 산소가 얼마예요?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100이에요. 근데 수술을 하다가 갑자기 98, 95, 80 떨어지는 분이 계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봅니다. 근데요, 제가 예전에 수술할 때 이제 진정요법이라는 걸 처음 썼어요. 수면치과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치과에 적합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식화 진정요법이 학문적인 용어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을 시켜서 환자가 편안하게 해줘요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의식화 진정요법을 지금 말씀드렸던 호기말 이산화탄소 기계가 없을 때 했는데 환자분들 중에 일부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간 두통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뭐지?
말씀드릴게요. 숨을 쉬는데 여기서 쉬어서 손가락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60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환자가 숨을 딱 안 쉬면 당장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증상이라고 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ETCO2라는 기계를 병원에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도입할 당시에 전국에 치과 병원 중에 2개밖에 없었어요.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들어가서 폐를 지나서 말초에 가서 돌아가지고 다시 일로 나와서 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숨을 딱 멈추면 ETCO2 호기말 이산화탄소가 멈춥니다.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예방하는 게 있어요. 그 기계로는 과호흡이나 미호흡이 있으면 수치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데 세데이션이 덜 됐을 때 환자가 갑자기 숨을 막 거칠게 쉬어요. 그러면 이 수치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호기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그런 것들이 현저하게 감소됐어요. 말씀드렸던 전신질환이 있고 고령의 환자분들은요, 호흡기관도 많이 나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흡에 대한 이 호흡 관리는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환자를 수술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로 한다고 해서 전신질환에 관련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하나, 수술 시간을 짧게 하니까 장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술을 짧게 하는 의미는 손솜씨가 좋은 경험이 많은 치과 의사가 삥 씹는 거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삥 씹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치 선정에서는 걔가 좋은 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초심자든 경험이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심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이 정말로 필요한 수술에 부담이 돼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3개가 빠졌어요. 오른쪽 아래라고 한번 해볼게요. 3개가 빠졌는데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큰 어금니 3개가 있는데 마지막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뼈가 많이 녹아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치아 6번은 뼈가 그대로 있어요. 높이가. 근데 앞에 거는 워낙 5번 치아가 뒤에보다 뼈가 조금 얇은데 걔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얇아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5번은 뽑은 지가 오래됐는데 6번, 7번은 나중에 뽑게 됐다. 그런데 6번은 뼈가 그대로 있고 7번은 녹은 거다. 자, 환자가 오셨어요. 이걸 심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강조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1번. 제일 낮게 녹은 뼈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뼈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다가 임플란트를 3개 심으니까 임플란트는 짧아졌어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개는 짧게 심고 왜 내려간 거에다 위를 뼈를 만들기 싫은 거잖아요. 얇아진 거에다 뼈를 만들기 싫은 거잖아요. 2개를 낮게 심고 하나는 원래 뼈 있는 높이에 심었어요. 그러면 울퉁불퉁이 된 거예요. 2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닦을 때. 우리가 이를 닦는 습관은 자연치아의 높이에 맞춰서 닦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닦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뼛속에 박힌 길이보다 위에 있는 씹는 이의 길이가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옆에 있는 치아를 잘 관리하고 그 높이랑 같은 레벨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환자가 닦는 방법이 더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것을 만일에 이미 했다면 어떻게 해요? 빼고 다시 심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거든요.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심으신 분들이. 그러면 제가 환자한테 얘기해요. 우리 병원에서 높이를 맞춰서 심은 환자는 넉 달마다 관리를 합니다. 근데 환자분은 지금 이렇게 깊이 됐으니까 2달마다 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중간에 나쁘면 1달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거 속에다가 레이저를 넣어서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구강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해서 세균이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를 1개 심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1개 심는데요.
위에 치아하고 아래 치아의 교합이 이상적일 때 있어요. 그러면 옛날 수술 방법이 있어요. 앞에 치아의 센터와 뒤에 치아의 센터를 연결한 가상선에 임플란트 머리가 가도록 심어라. 위의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심는 거예요. 이건 장치 없어도 심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그렇게 심었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심으면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핑크로 조금 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심은 센터에다 바로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조금 더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를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지만 이 정도는 내가 용서가 돼.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40년을 임플란트 심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 돼가요. 그런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솔직하게 잘 안 맞았어요. 없는 것보단 나니까 썼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약간의 에러가 있어요. 한 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2개 쓰면 조금 장점이 많아져요. 3개 여기서부터는 좀 쓰는 게 더 좋겠다. 4개, 5개, 10개 그러면 쓰는 게 훨씬 좋은 건 틀림이 없어요. 수술 시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임플란트는 시간을 줄여주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위치에 심는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의사의 기술이 된다면, 솜씨가 된다면, 환자가 장기적인 예지성을 생각한다면 뼈 이식을 할까 안 할까, 피해 갈까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위치에 필요한 뼈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더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임플란트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요.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데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년 전부터 10년 사이에는 잘 안 맞았어야 했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분명히 요 구멍을 겨냥해서 다 만들었는데 진짜 구멍을 뚫고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옛날 습관이 몸에 남아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할 때도 구멍을 처음에 뚫고 나면 개를 빼고 축을 다시 옛날 방법으로 저는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을 한 분들은 이 에러의 대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15년, 20년 전에는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고쳐서 써서 내가 눈으로 심는 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 심었던 시대고, 지금은 넣으면 대부분이 95% 맞습니다. 근데 몇 프로는 안 맞는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5, 6년 전에 임플란트 심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근데 보편화돼서 판매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로봇은 지금 말씀드린 그 대처가 아직 안 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좋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앞으로도 평생 바뀌지 않을 것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만든 교과서적인 원칙이 있어요. 임플란트 심을 때 임플란트 주위에는 이만큼 뼈가 있어야 돼. 임플란트 심을 때 위로 얼마 있어야 돼. 도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환자 클린싱을 잘 할 수 있어. 이 원칙은 안 바뀝니다. 이 원칙을 바꾸는 디지털, 이 원칙을 바꾸는 첨단 기술이 되면 결국 그 임플란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심사숙고하시고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좋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를 누리는 행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